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 아이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뒤집기가 되지 않는다. 혹은 돌이 지났는데도 옹알이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아마 부모님들 걱정이 크실 겁니다. 충분히 또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아이들은 저마다 성장의 속도가 다르다고 하지만 분명히 그 과정에 거쳐야 될 발달 단계는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재활이라고 하면요. 네. 보통 다친 곳이나 아픈 곳을 회복하는 치료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소아에 있어서 재활은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성장의 과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아이의 성장과 발달의 문제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치료, 소아 재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공공의료재활센터의 이소영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 키우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네. 아이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성장한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앉았을 때, 처음 일어섰을 때, 그리고 엄마 아빠 처음 불렀을 때 그 순간 엄마 아빠는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의 성장 과정이 순탄하면 참 좋겠지만요. 아이들마다 성장의 속도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네.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이게 모두 다 걱정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거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마다 성장의 속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정상적인 발달 범위에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사실 재활의학과 하면 성인들이 자주 찾는 전문 분야인 것 같은데 소아들이 찾는 재활의학과다. 과연 어떤 환자들이 찾아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서 성장과 발달을 하는 과정 중에 신경이나 근육, 뼈, 그리고 성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발달, 기능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재활의학과를 찾게 됩니다. 약 4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대구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네. 지난 5월 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전국에 4곳밖에 없다고 하는데 네. 교수님 우선 이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어떤 기관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어진 의료기관입니다. 그 공공의료센터에서 저희가 하는 역할은요,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설명을 네. 드릴게요. 우선 우리 아동들이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에 대해서 조기에 진단을 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의료 사회 인프라들과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돌봄 체계를 확충하는 역할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중심의 케어나 부모 교육을 함으로써 우리 소아 재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지역의 인력 교육과 전문성 향상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 이 센터장을 맡고 계신 만큼 다양한 치료 시스템이나 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실제 이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설립으로 인해서 환자들에게 기대되는 변화, 효과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저희가 소아 재활은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일정 기간만 의료기관에서 의료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의료기관과 무관하게 부모님들이 마음을 태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소아재활의 특수성을 이해를 하시고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사회적인 성장을
전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세운 것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 공공 어린이 재활 의료센터가 우리 지역에 생겼다는 게 우리 지역에서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좀 먼 지역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렇죠. 제때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아 재활 환자들, 어떤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일까요? 먼저 소아기에 아주 어린 시기에 외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능이나 발달에 문제가 있을 때 재활치료를 하게 되고요. 아마도 요즘 가장 많이 재활의학과를 찾는 경우는 조산아, 그리고 태어났는데 매우 저체중인 출산아들, 또한 이미 뇌성마비로 진단을 받고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위해서 발달재활센터를 찾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발달보다 매우 늦게 따라가는 경우에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재활의학과를 찾게 됩니다. 또한 유전적인 질환이나 신경근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는 굉장히 진단하기는 힘들지만 소아재활의학과에서는 조기에 진단을 해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또한 요즘 정신건강의학과나 일반적으로 학교 그리고 교육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동반해서 가지고 있는 아동들도 재활의학과를 많이 방문을 하고요. 이것은 굉장히 의학적인 문제지만 척수이분증이라거나 선천성 기형이 있는 아동들은 발달을 하면서 그때마다 저희들이 성장 발달에 대해서 근골격계 발달을 포함해서 봐주어야 하기 때문에 재활의학과를 방문하게 됩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사경이 있다거나 휜다리, 평발, 안짱걸음, 즉 발끝이 안으로 모이는 걸음걸이를 가진 아동들도 많이 방문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만 10살 전후로 해서는 척추 측만증이 있는 아동들도 재활의학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설명을 듣고 있으니 이 발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의 그 범위와 다양성이 상당히 크다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만 더 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일 것 같거든요. 조기 진단이 늦어질 경우에는 그 치료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조기 진단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의 뇌와 몸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재활치료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런 빠른 개입이 발달을 바르게 잡아주는 그 근거로는 의학적으로 뇌 발달은 0에서 6세까지 가장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저희가 재활치료를 함으로써 적절한 자극과 치료적인 개입을 한다면 같은 치료라도 시작 시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은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가 괜찮겠지라는 그런 마음에서 기대. 나온 것일 수는 있으나 아이의 치료 기회를 놓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그래서 아이의 발달 그리고 가족의 삶의 질에 있어서 굉장한 큰 계기가 됩니다. 네. 또 이 소아재활에 있어서 조기 진단이 중요한 이유가요. 눈에 보이는 증상으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병에 걸린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까치발로 걷는 게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뭐 뇌성마비 같은 심각한 질환에 걸린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까치발은 뇌성마비의 굉장히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요. 18개월이나 21개월 정도에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회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를 정상인 경우와 병적인 경우를 진단하는 것도 재활의학과 의사의 역할입니다. 네. 물론 의료진의 전문성과 경험도 중요하지만요. 네. 또 성장 발달 과정에 있어서는 아이들과 평소에 함께하는 부모님들의 이해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 단계가 어떤지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이상 신호가 뭔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운동 발달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단계에 따라서 복잡하게 작성이 되어 있지만요. 우리가 3개월이면 머리 중심을 잡습니다. 6개월이면 보조 없이 대부분의 아기들이 앉을 수가 있습니다. 12개월에서 15개월은 안정적인 걷기를 획득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2세가 되면 이제 계단 오르기도 시도를 하게 되고요. 3세가 되면 한발서기들을 할 수가 있고
4세가 되면 드디어 한 발로 뛸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모든 단계를 거쳐서 우리 아이들은 성인과 유사한 정상 보행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운동 발달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좀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는요. 주로 이 개월수에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발달을 획득하기 못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3개월이면은 머리를 가누지 못하는 거죠. 6개월이 되면은 혼자 앉기가 안 되기 때문에 9개월이 되어도 혼자 앉아서 기는 동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2개월에서 15개월까지 저희가 아이를 봤을 때 전혀 독립보행을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것은 더 이상 기다리기에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 4세가 되면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서로 노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동작들을 발달이 잘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4세가 되었는데도 외발석이라든지 뛰기, 점프 이런 것이 되지 않는다면은 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구강기라고 해서 네. 아이들이 뭔가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을 입에 넣는 시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는 입에 안 넣어요. 얌전해서 그래요 라고 평가 내리시는 부모님들도 계신데 이것 또한 운동 발달의 이상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구강기는 손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예.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상체 기능 발달도 저희가 한 가지만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주먹을 쥐고 펴는 시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처음에 태어나면 아이들은 전부 다 주먹을 꽉 쥐고 있고요. 특별히 엄지손가락이 주먹 안쪽으로 말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2개월, 3개월이 되면서 점점 손을 펴고 6개월 정도가 되면 자기가 먹고 있는 우유병을 손으로 잡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9에서 10개월, 12개월이 지나면서 드디어 엄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먹을 꽉 쥐고 엄지가 주먹 안에 들어있다면은 이러한 동작들이 나오지 않게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잡아서 입으로 들어가는 동작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지의 기능 발달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면 상지 기능 발달에서 저희가 만 1세 이전에 어떤 것을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주먹을 계속 쥐고 있다. 그 다음에 손은 양쪽인데 양손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12개월이나 15개월, 즉 독립보행 이후에도 아기들이 이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용에 있어서 잘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발달 과정에 있어서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상지 기능 발달의 이상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3가지 경우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통 언제 우리가 그러면은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가 될까요? 숫자를 기억하시기보다는 저희가 언제 젓가락과 숟가락, 즉 도구 사용을 아기들에게 연필을 쥐라고 얘기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개인차는 있지만은 1번 질문은 쉽게 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만 24개월부터 저희가 우성손이 확립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러면은 우성손이 1세 이전에 나타났어요. 만약 5개월, 6개월 아기가 예. 한 손만 쓴다. 한 손만 입에 들어간다. 그러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럴 굉장히 수도 있지 중요한.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 1세 전에는 저희가 뇌가 발달을 하는 시기이므로 오른손과 왼손의 구별이 없이 양손을 동일하게 써야 우리 뇌에서 손에 대한 운동신경 발달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 1세 이전에 우리 애기는 아빠 닮아서 혹은 엄마 닮아서 왼손잡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경고의 신호로 여기게 됩니다. 네. 또한 과도한 긴장, 이 긴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느끼는 긴장감이 아니라요. 근육의 긴장감입니다.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을 하면 손을 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손을 지속적으로 쥐고 있거나 따라서 물체를 따라가거나 조작을 할 수 없다면 이것은 굉장한 신경학적으로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경우가 됩니다. 네. 어떤 신체 기능 발달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언어 발달, 또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 또한 어떤 정상적인 발달 단계를 거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운동 발달과 손의 발달에 있어서는 만 1세 이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언어 발달은 옹알이를 시작하는 6개월과 엄마 아빠를 얘기하는 12개월 이후
언어 발달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폭발적인 단어의 획득, 그다음에 3세가 되면은 간단한 질문과 지시에 대답을 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드디어 성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됩니다. 이러한 언어 발달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요. 언어는 인지 기능과 사회성의 발달에 무척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언어 발달의 지연 신호로 볼 때 저희는 12개월에 의미 있는 발화, 단어의 습득이 되지 않는 경우, 엄마, 아빠에 대한 지시를 하지 못하거나 엄마, 아빠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 저희가 의미 있게 보고요. 18개월이 되어서 단어 수가 10개 이하. 18개월에는 꽤 많은 단어들을 아기들이 알게 됩니다. 아는 것은 수용 언어라고 하고요. 표현하는 것은 표현 언어라고 하는데 그런 단어의 수가 10개 이하이거나 아니면 2세가 되었는데 2단어 문장을 아기가 붙여서 말하는 경우가 없다. 네, 이런 경우. 그다음 3세에 됐는데 타인이 아이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경우는요. 저희가 자음이나 모음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야무지게 아기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음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4세가 되면 3세에 보이던 문법의 오류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아기들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성인과 크게 저희들 대화를 하는데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문법 오류가 되든지 문장의 구성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아기가 말을 하고 이런 발달 단계를 잘 밟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성의 발달도 중요한데요. 사회성의 발달은 사회적인 미소의 시작부터 그 다음에 8개월의 간단한 깍꿍놀이나 그 다음에 부모의 잼잼, 손바닥치기 등을 흉내내는 단계를 거쳐서 2세가 되면은 다른 아이와 어울리게 되는 경험들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역할이나 규칙 등을 배우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성의 발달에 있어서 지연의 신호라고 저희가 보는 것은요. 6, 7개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분 없이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전혀 사람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예요. 구분 없이 반응을 하는 것과 아기가 굉장히 사람 친화적인 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낯가림이 없다는 것이 사람에게 전혀 무관심한 경우, 엄마가 들어와도 아빠가 와도 전혀 엄마 아빠에 대해서 타인과 구별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12개월이 되면은 타인에게 관심이 없으면서 아기에게 저희가 언어로 어떤 지시사항을 말하거나 혹은 제스처로 말하더라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다음 18개월 이후가 되면 흉내내는 행동이 없거나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이 전혀 없고 본인 혼자서 논다거나 본인만의 어떤 규칙과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3세 이후로는 또래와 함께 놀이가 안 될 때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보다는 양육을 하시는 보호자분이나 부모님들께서 더 예민하고 조기에 알아차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사회성 발달의 지연을 보면 네. 그냥 성격이 좀 내향적이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거든요. 그냥 온순하다, 순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지연 신호에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역시 뭐 치료를 받게 되면 예. 이런 성격이 외향적으로 요즘 뭐 MBTI로 치면 맞아요. I에서 E로 바뀐다거나 이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건가요? 방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성격이 내향적인 것이랑 사회성 발달이 지연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잔뜩 안고 저희 재활의학과를 찾아주셨을 때 이 아이의 문제가 없다. 사회성의 문제가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용한 아이거나 내향적인 그러니까 활달하지 않는 아이거나 정상 발달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아기를 진찰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재활의학과 의사의 역할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 바로 어린이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신체적 발달이 늦어지면
그 부모님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린이 재활의 조기 치료를 굉장히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소아 재활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을 찾아오는 어린이들 중에서 시기를 놓쳐서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나요? 네, 간혹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부터 진단을 하고 재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소아 재활에 뭐 몇 세까지만 치료 가능하다, 몇 세부터 치료 가능하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치료가 가능한 나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운동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 등 각각 발달의 분야에 따라서 우리가 재활 치료를 하였을 때 효과가 좋은 시기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좀 빨리 오는 게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조기 재활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고 제일 정수가 되는 어린이 재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소아 재활 치료는 장애만 있는 아이들만 치료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모든 질병들이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제가 팔이 부러져서 한동안 팔을 잘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은 그것에 대한 재활 또한 소아재활이라고 합니다. 또한 제가 굉장히 아픈 병에 걸려서 발달을 해야 될 시기에 누워서 지냈다면은 운동 발달이 약간 늦어질 수 있겠죠. 그 경우에도 저희들은 소아재활을 합니다. 아, 그래서 장애에 있는 아이들만 치료하는 게 소아 재활은 아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가 오히려 남지 않도록 치료하는 것이 소아재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제가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신체적 발달이 좀 지연되는 게 좀 오래 걸릴 경우에는 네. 언어나 인지 장애까지도 올 수 있다, 이게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동의 발달 지연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운동 발달 지연이 신경학적 원인인 경우와 네. 운동 발달 지연의 원인이 단순한 근골격계의 원인인 경우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운동 발달은 언어, 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감각적인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운동 발달 지연이 있다고 해서 인지 언어 발달 지연이 반드시 온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머스트는 아니다. 네. 그러면요, 네. 언어 장애나 인지 장애가 좀 늦은 친구가 신체 발달도 지연 상태가 연결될 수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 아동들의 언어, 인지, 위치 감각, 여러 가지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성장 발달이 아우러져야 운동 발달 지연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바로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명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 증상이 좀 완화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연관성이 잘 없어 보이거든요. 선생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동들도 역시 운동 발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치료를, 재활 치료를 같이 하였을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치료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네. 운동 재활 치료만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고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증상 일단 완화가 된다고 봐야 되겠군요. 증상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운동 재활 치료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무브 테라피 혹은 무브먼트 테라피 뭐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거 관심이 굉장히 높던데 그것도 하나의 또 방식이 되는 거군요. 다양한 운동 치료가 그런 아기들의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다양한 재활 치료들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치료들이 정말 우리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 전문의 선생님들과 명확하게 상담을 하시고 치료를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그 아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좀 희망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병원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발달 장애를요 조기에 굉장히 빨리 치료하게 되면 완치 판정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많이 물으시거든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를 들자면 언어 발달이 지연이 있을 경우에 네. 왜 언어 발달이 지연이 있는가? 단순하게 많은 경험을 쌓지 못한다던가 그러면 어릴 때 일시적으로 지연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조기에 치료를 하면 네. 빨리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일에 그 친구가 저희가 현재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가졌다고 하는 경우에는 아, 질병에 의한 언어 네. 장애, 언어 뭐 늦어지는 경우.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을 잘 받지 못하실 뿐이죠. 네. 그래서 어린이들의 재활에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치료를 할 수 있는 발달 지연과 치료를 안타깝게도 치료가 되지 않는 발달 지연이 있다고 해도 네. 빠른 진단 하에 어린이에게 필요한 재활 치료를 해준다면 그 어린이는 최선을 다해서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자라는 그 여로에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빠르게 병원에 와서 진단받고 치료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그 완치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소아 발달 장애에 대한 시민 인터뷰 들어봤습니다.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키 고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쭉쭉이도 많이 하고요. 영양제도 먹이고요. 심지어 주사까지 맞히는 경우들도 있는데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상적인 키 성장 과정은 어떤 것일까? 그 과정에서 저희가 또 유심히 주의해서 봐야 될 증상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제가 보여드리는 이 키 성장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네. 저희가 가장 키 성장, 즉 부피 성장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는 만 0에서 2세, 그리고 사춘기가 되는 10에서 14세 여아의 경우는요. 그리고 남자 아동들은 조금 늦어서 10세에서 길게는 18살까지도 키가 크고 있죠. 하지만 이런 키 성장 과정에서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팔은 특히 상지라고 표현을 하죠. 정밀한 조작, 그리고 하지, 다리는 정렬과 체중 지지의 기능을 하는데 이 기관들이 성장하는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발달 시기가 다리에서 성장하는 시기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경우 체형이 다리가 가장 긴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한창 성장기라고 말씀할 수 있는 뭐 초등학교일까요? 초등학생 네, 시절? 사춘기 이전입니다. 아. 왜냐하면 사춘기 이전에는 주로 다리에서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나고요. 사춘기가 끝나면서 사춘기 시기에 저희가 척추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 하지에서는 키 성장이 60%, 척추에서는 그리고 머리 경추까지 합쳐도 하지의 성장보다 약간 모자랍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다리가 성장하는 초등학교 그리고 여아의 경우는 초등학교 직전에도 크게 성장을 하는데요. 이 시기에 있어서는 다리에 휜다리나 평발 그런 이상적인 징후가 없도록 저희가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척추가 비로소 성장하게 되는 만 10세 전후로 해서는요. 척추의 성장이 일어나면서 척추 측만증이나 그다음에 기울임 등이 없도록 정렬을 바로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성장에 따른 다리 모양을 살펴보시면 위에 있는 푸른색은 외국의 사례이고요. 아래에 있는 붉은색은 한국에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논문으로 발표가 된 것인데요. 저희가 출생에서 18개월까지는 약간 O자다리, 그 다음에 18개월에서 2세까지는 이 O자다리가 똑바로 펴진다라고 하고요. 그 이후가 되면은 무릎이 양무릎이 살짝 붙는 시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릎이 붙는 시기가 외국에서 조사한 2에서 3세와 한국에서 조사한 4세가 약간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X자가 된 다리가 똑바로 펴지는 시기가 외국에서는 학교 들어가기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7세에서 8세까지도 이 똑바로 펴지는 시기가 그때까지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병원에 왔을 때 우리가 O자다리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하시느냐 하면요. 이 O자다리, 내반슬 혹은 X자다리가 방금 말씀드린 시기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다리가 곧게 성인의 수준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심한 O자다리나 심한 X자다리가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병적인 O자다리인데요. 이 화는 만 3세 이상 되어서 이렇게 심한 O자다리를 보이는 경우 이것은 병입니다. 성장판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빨리 진단을 하고 정형외과 선생님께 의뢰를 드리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는 평발인데요. 좌측에 보이는 경우 어떠세요? 실제 사람의 발은 아니죠? 실제 우리 아이의 발입니다. 근데 발에 보통 바닥하고 이렇게 공간이 좀 뜨기 마련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공간이 없는 수준인데요. 네, 아예 아치도 없고 발 중간에 저렇게 안쪽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 네. 예, 심한 평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발인 경우도 그냥 두면 좋아집니다. 그냥 두면 좋아지지 않는 평발을 반드시 진단을 받으시고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예, 또한 발이 저렇게 바닥에 많이 닿아 있으면 다리의 길이가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왼쪽만 평발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왼쪽 다리가 짧게 작용을 하고 네. 평발이 되는 골반이 틀어지겠죠. 음. 그렇게 되면 생길 수 있는 게 척추측만증입니다. 그래서 척추측만증은 물론 평발과 무관하게도 있을 수 있지만 다리 길이 차이나 하지에서 길이 차이, 그다음 발의 이상 등과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재활의학과에서는 다리의 사진과 척추의 사진을 함께 찍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방금 보신 평발인데요. 이러한 평발에서는 그러면 소화시기에는 교정이 되는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평발은 단순한 평발인 경우에는 성장하면서 좋아집니다. 하지만 평발이 내성마비나 혹은 다른 신경이나 근육의 질환을 동반하고 있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평발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활의학과 진료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네. 아무래도 아이들은 그 성장의 속도가 빠르고 그 단계별로 맞춰가야 하는 성장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네. 치료 계획도 좀 성장 단계에 있어서 목표라든지 방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성장 단계별 재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발달 지연이 있는 경우에 일반적인 저희가 포커싱인데요. 0에서 1세는 주로 자세를 조절하고 저희가 독립보행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운동 발달을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1에서 3세에는 운동 발달이 완성이 된 경우에 기본적인 대근육 운동의 발달과 합쳐서 언어와 인지 반응, 지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도라는 것은 치료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3에서 6세가 되면 사회성이나 역할놀이 등 우리가 사회적인 발달을 익히게 되고요. 학령기에는 학교생활 적응이나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집중력과 학습 능력 또한 재활치료에서 많이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요. 성인기가 되면 드디어 자립과 직업재활까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 3세 이상, 6세 학령기, 성인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1세 이전에도 뭔가 진단과 실제 치료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예. 바와 같이 목과 누기와 양쪽의 시선 처리, 음. 그다음에 엎드리거나 똑바로 했을 때 목의 정위 반응을 담당하는 것들이 3개월 이전에 저희가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시기에도 저희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들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무엇보다 이 시기는 부모님께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동작이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재활의학과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전문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아이에게 일상생활에서 치료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부모님들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재활치료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대구 중구에 위치한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대구 경북 최초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치료와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전국에서 4번째로 오픈이 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인 만큼 우리가 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린이의 성장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성장과 발달 전 주기에 걸친 재활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아의 재활치료는 초기의 적극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신체적 발달부터 정신적 발달까지 발달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더 나아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 우선 성장 발달 과정에서 운동 발달이 늦거나 언어 발달이 늦거나 부모님들이 다른 어린이들과 비교했을 때 발달 과정에서 조금 뒤처지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있으실 때 오시고요. 또한 저희는 상급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조사나 그리고 고위험 환아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 발달에 있어서는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부모님들이 방문을 하고 계시고요. 성장도 큰 화두 중에 하나인데요. 아기가 키가 굉장히 작고 발달이 느리거나 또한 다른 곳에서 걷는 모양새가 약간 다른 친구들과 다른 경우에도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아동들의 재활치료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단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 진단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발달이 늦는가 혹은 무엇 때문에 보행이 이상한가 라는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학적인 검사와 진찰을 통해서 어떤 재활 치료를 위한 평가를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이학적인 검사라는 것은 재활의학과 의사가 진료실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직접 손으로 신경학적인 문제가 없는지 혹은 근골격계 문제가 없는지를 진찰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의사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진단에 대한 기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요.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아동에게 어떤 평가가 필요할지를 저희가 처방을 하게 됩니다. 성인과는 달리 소아의 재활 치료는 단순한 기능 회복을 넘어 추후 동반될 수 있는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운동 및 언어, 심리 치료 등 아이의 상태에 따라 각 발달 영역에서 필요한 단계별 치료가 시행된다. 그렇다면 그 밖에 성인과 소아의 재활 치료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성인 재활 치료는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 과정을 모두 마친 성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를 가지거나 혹은 평소에 일상생활 동작에 불편한 일을 질병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소아 재활 치료는 한 번도 저희가 정상적으로 보행을 한 적이 없거나 언어 발달이나 인지 발달을 완전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성장 발달을 하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운동, 감각, 언어, 인지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달에 저해를 일으킬 만한 일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재활을 하게 되는 것을 성인 재활과의 차이점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소아 재활에서 가장 초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어떤 발달과 성장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소아 재활의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펼쳐질 건강한 미래. 소아 재활, 희망은 있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양질의 의료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에 있는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전국의 공공의료기관들과 연계를 하여서 국가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복지, 의료 혜택을 저희가 가감없이 전달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아 재활 의료를 우수한 의료진들에게 교육, 함께 나누는 그러한 장이 될 것입니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에 다녀왔습니다. 네. 보니까요,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해서 맞춤형 치료를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소아 재활에 있어서 어떤 치료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슬라이드에 저희가 다양한 재활 치료에 대해서 적어왔습니다. 흔히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요즘 최신 재활치료라고 불리는 로봇 재활치료도 저희 소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인지 재활이나 감각 통합, 놀이치료, 신경인지 심리 재활과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재활치료들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는 우리 아이들의 움직임에 대한 치료입니다. 주로 자세를 돕고 바르게 걷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작업치료는 상지의 사용, 즉 손의 사용이나 상지 사용을 통해서 일상생활 동작을 하게 만드는 재활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국에서는 독특하게 잘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삼킴장애, 섭식장애가 있을 때도 작업치료실에서 저희가 연하, 섭식, 먹는 것에 대한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치료는 말을 잘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고 또한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재활치료이고요. 로봇 재활치료는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팔, 다리를 일일이 손으로 붙잡고 운동을 시켰다면 지금은 굉장히 안전하고 흥미를 돋워주는 로봇을 이용해서 반복적인 움직임을 하게 하는 재활치료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컴퓨터 인지 재활치료는요, 우리 아이들이 인지 기능이 모든 면에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주의력이 떨어진다, 어떤 친구는 집중력이 떨어진다,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 경우에 뇌의 인지 기능을 컴퓨터를 통해서 훈련하는 치료인데요. 프로그램이 재미있어서 아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네.
또한 감각통합치료는 일반적인 감각,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 자극에 잘 적응을 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몸을 조절할 수 있도록 치료를 하는 것인데요. 또한 놀이치료, 신경인지, 심리재활치료는 앞서서 말씀드린 사회성의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사회성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규칙도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응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어린이들은 태어나서 처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1대1 치료부터 그룹 치료까지 다양하게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상태와 치료에 대한 부모의 교육이 통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감각통합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뭐 성인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강한 빛, 그다음 시끄러운 소리 혹은 분주한 인테리어에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인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기들 같은 경우는 진료실에 들어오면 저를 보는 순간 모든 경계 알람이 발동을 합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그게 풀릴 수도 있어야 되죠. 그게 저희가 사회성의 발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낯선 환경, 그리고 양치질은 입속에 뭔가 들어오는 거죠. 네, 글쓰기, 손에 뭔가 잡는 거죠. 저희로 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런 일상생활 동작들이 아기들에게는 모두 불안을 유발할 수 있고 굉장히 불쾌한 경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과 과제를 통해서 운동, 감각, 시지각, 균형 감각 이 모든 것을 저희가 치료하는 아주 유용한 센터가 감각 통합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실제 이 발달 지연 환자들 재활 치료 받는 그 사례들도 직접 준비해 오셨다고요? 발달 지연 사례입니다. 31주에 태어난 조사나 이 주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사 나이인데 만 3세가 되었습니다. 벌써 잘 걷고 잘 말하고 해야 될 나이인데요. 말도 잘하고 손 쓰는데도 문제가 없는데 평발이 심하고 무엇이든지 붙잡아야 걷습니다. 그리고 걷기는 하는데 가끔 까치발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재활의학과 의사로는 이 아동이 보행이 왜 만 3세에 원활한 보행이 안 되는가, 왜 독립보행이 늦었을까를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진찰과 발달평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늦게 만드는 원인이 뇌에 있다고 생각이 되면 뇌영상도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뇌영상이 지극히 괜찮은데 만약에 발달 지연이 심하다면 저희들은 유전자 검사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 뇌에 의한 뇌병변에 의한 운동 발달, 즉 여러 분들이 잘 아시는 뇌성마비다 하는 경우에는 재활치료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 아기는 걷는 것을 독립보행을 잘하게 만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행을 위한 경험을 촉진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재활치료 중에서 물리치료를 하게 되고요. 지금 발과 발목이 평발로 인해서 심하게 무너져서 정렬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발이 심한 아기들은 독립보행을 하는 시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벌써 만 3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빨리 발의 정렬을 바로 세워줘야 되고요. 발과 발목의 경직 조절이 뇌성마비 때문에 심하게 있는 경우는 물리치료를 하면서 저희가 풀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만 힘들 때는 주사를 치료하기도 하고 보톡스 주사가 있습니다. 그다음 약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보행을 정상적인 보행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바로 보조기들을 처방하게 됩니다. 또한 그 보조기를 처방한 다음에 정확하게 보행을 하기 위해서 물리치료를 동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저희가 재활치료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발달장애는 이러한 발달장애는 완치가 될까요? 우리가 재활치료를 처방하고 나면 부모님들께서 꼭 물어보시는 혹은 물어보시고 싶어도 담아두고 불안해서 물어보지 못하시는 질문이 될 텐데요. 먼저 발달장애는요, 진단명이 아닙니다. 발달이 늦습니다 하는 것을 네 글자로 만든 것이고요. 이런 발달장애가 있다면 왜 저희가 고칠 수 있는 발달장애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우리 아이가 평생 장애로 남게 되는 발달장애인지를 의사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 정도가 경한 경우는 물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장애가 남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발달할 수 있도록 그 아기의 잠재력까지 최선을 다해서 재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경계성 발달 장애는 좋아질 수 있지만 심한 장애가 있다면 아동의 발달과 기능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를 저희가 진단할 때는 반드시 이 아기가 좋아진다면 장애 진단을 철회를 합니다. 정상으로 자랐는데 발달 장애라는 진단명을 그런 상태를 계속 가지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그때는 또 의사가 이 얘기는 장애가 없습니다라고 부모님과 또한 발달장애 평가를 한 이제 접수가 된 국가에 저희가 알리는 일도 재활의학과 의사가 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가 국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장애 판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장애라는 말은 사실 어감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는 이런 판정 기준을 세움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시기에 보조기, 재활치료에 대해서 어떻게든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기준을 세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뇌병변 장애는 만 1세 이상, 그리고 언어, 지적, 자폐 장애는 만 2세 이상이면은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장애는 고착장애, 고정되어 있는 장애가 절대 아닙니다. 장애 진단을 받고 그리고 또 2년 이내에 상태가 변화가 예상될 때는 저희가 진단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장애 상태가 고착이 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가 국가에서 우리 어린이들의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판정 기준을 만들어 두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자라게 되면 장애 판정을 이제 취소를 하고 저희가 아기가 잘 자랐다고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모든 질환들이 조기 진료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어린이 질환, 특히 소아재활의 경우에는 더욱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소아재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시청자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4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의 사연입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유독 침을 많이 흘려서요, 지금까지도 외출할 때 턱받이를 하고 꼭 외출한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보다 말이 좀 늦은 편이라 혹시 이런 증상이 언어 발달과는 관련이 있는 건지, 침을 많이 흘려서 언어 발달 장애가 온 건지, 이 지연이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침과 언어 관계가 있나요? 저희가 만 4살이라면은 침을 머금고 삼키고 조절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텐데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하악이 힘이 많이 떨어질 경우에는 입을 야무지게 다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물론 발음, 발화, 발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아, 이거 떨어지니까 자꾸 힘없이. 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단순히 침을 흘린다 혹은 언어 발달이 지연이 있다라는 사실에 그칠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증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하악에만 힘이 없고 침을 과도하게 흘리는 것만이 문제인지, 네. 아니면 그것을 조절해서 삼키는 기능 자체가 힘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발달은 지극히 정상인데 언어만 늦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지금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 침을 많이 흘리면 일단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네. 병원에 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겠군요. 만 4살이라면 그렇습니다. 44살이라면. 근데 언제까지 침 흘려요? 보통 턱받이하는 기능이 저희가 네. 6개월에서 8개월 아, 그래요? 혹은 이유식하면서 어린이들이 앞에 많이 흘리는 것을 네. 방지하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많이 해주시고요. 네. 또 아기들이 이제 처음에 유치가 태어날 때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침을 흘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좀 면밀히 살펴보고 네.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넉 달 전에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한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네. 아이가 한 달 정도 조금 빨리 세상에 나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생후 4개월이 넘은 지금요, 목을 잘 가누지 못하고요, 고개가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소아사경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고개가 돌아오는 건지 아니면요 지금부터 재활치료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선생님의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네, 한 달 정도 일찍 태어났다고 하니 걱정이 좀 있으시겠는데요. 사경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아마 목이 기울어서 사경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3개월 정도 되면 아기들이 어느 정도 목 가누기를 하고 목을 몸의 중심에 두는 시기거든요. 아, 딱 바로 이렇게 맞추는가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의학적으로는 목에 굉장히 두꺼운 근육이 만져지는 근육성 사경과 그냥 고개만 기우는 자세성 사경으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벌써 4개월이 태어난 지 되었다고 하시면은 네? 목을 가누지 못해서 생기는 자세성 사경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병원에 오셔서 저희가 운동재활 치료를 하고 왜 이러한 사경이 있는지에 대한 진단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개가 돌아온다 해서 방치해두면은 자칫 위험해질 수도 있겠군요. 자연스럽게 고개가 돌아올 때까지 부모님들은 기다리시죠. 그럼 그것이 1개월이 될 수도 있으나 2개월, 3개월 시간이 자꾸 흐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기들의 시간은 어른들의 시간보다 훨씬 소중하고 빨리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발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아기가 괜찮은지 아니면은 정말 치료가 필요한지 알아보시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만약에 사경이라면은 치료 기간은 오래 걸리나요? 근육성 사경의 경우에는 조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하시면 6개월 이전에 환자들이 다 호전이 되기 때문에 가장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그런데 자세성 사경은요, 네. 저희가 목을 가눈다 하는 것을 우리 어린이가 알 수 있을 때까지 운동재활 치료를 하고 나중에 정상적으로 독립보행을 할 때도 목이 기울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역시 근육성 사경만큼 저희가 조기에 재활치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기를 지금 눕혀놓고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굉장히 놀라겠습니다. 무조건 병원 오셔야지만 정확한 진단과 결과를 알 수 있다. 네, 빨리 오셔서.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왜냐하면은 어린이의 발달은 네. 너무나 섬세하고 소중하니까요. 네. 저희가 정상이면은 당연히 정상이라고 말씀을 그렇겠죠. 드리고요. 치료를 해서 조금이라도 조기 치료가 도움이 된다면은 조기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 그렇군요. 치료가 가능하겠죠? 대부분은 가능합니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소아 재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한번 주신다면요. 네, 소아 재활은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완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성장, 발달의 길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료진과 보호자분들은 서로 동료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발달을 위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행히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생겼고요. 소아재활 의료체계, 또 돌봄체계가 시스템화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그 마라톤 코스에 있어서 부모님들의 건강한 마음 또한 치료의 첫 번째 요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때 더욱더 든든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재활의학과의 이소영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